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어, 왕초보 원가 입문.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과목인지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모셨어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을 3시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새 강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연말연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얼굴 비춰야 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더니 목이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급히 병원을 가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상한 놈이 왔다 이런 식으로 저를 얼굴을 막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약을 막 처방해 주시는데 그 약이 이제 치료하는 약도 제가 받긴 받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말을 한 3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니까 말을 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무슨 사탕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캔디를 하나 주시는데 그거를 먹으면 잠깐 동안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동안 안 아프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마취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런 사탕인데 수업 오늘 이렇게 특강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잠깐 먹었더니 이게 목구멍은 마취가 돼서 안 아픈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목구멍만으로 사탕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 안이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기분이야. 그래서 그 뭐 혓바닥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과연 오늘 특강을 하면서 과연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나 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 아이파 선생들 발음도 이상하고 좀 그렇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만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극단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걱정되는 게 말하다 막 침을 질질 흘리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유인물을 좀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물 한번 구경해 보시면 최경민 회계사의 왕초보 원가 입문 해가지고 우리 정말로 말 그대로 왕초보니까 원가의 원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는데 만들 때는 조금 그래도 왕초보 원가 입문이니까 최대한 친숙하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참 오글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에는 종류가 참 많대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라는 것은 과연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재 제가 요인물에도 그림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좀 적혀 있죠. 그렇죠? 우리 사실 대부분의 시험에서 나눠놓은 카테고리,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강의 카테고리를 짜놓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단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는 세무회계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회계라는 말은 뭐 들어보셨을 건데 회계도 이제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이런 회계 종류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세분화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재무회계는 또 회계 원리에서부터 그다음에 중급회계로 이렇게 이어질 거고요. 중급회계를 다 배우시고 나면 이제 고급회계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급회계라는 과목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죠? 뭐 세무회계는 그냥 세무회계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제일 먼저 회계 공부를 하실 때는 회계 원리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하시게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다 배우시고 나면 저거는 사실 말 그대로 회계 원리 말 그대로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 좀 할만하거든요. 할만해가지고 이제 다음 과목으로 이제 뭘 많이 들으시냐면 중급회계를 이제 그 다음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중급회계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회계 원리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다루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만해. 그래서 중급회계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시작하시는 것이 원가관리회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를 먼저 시작하시고 이제 이거는 보통 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도 뭐 따로따로 있지 않고 보통 이렇게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두 과목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재의 두께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해 보려고 학원에 와가지고 나 그래도 중급회계까지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해서 알아
라는 마인드로 학원을 오셨는데 원가관리회계라는 교재를 딱 구경하시자마자 되게 위압감에 이렇게 좀 좌절을 하세요. 아니 나는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줄 알았는데 대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또 있다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에서 원가 회계를 다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회계를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많이들 이렇게 수강을 하시고요. 사실은 고급회계라는 과목은 뭐 사실은 말이 고급이지 난이도를 더 깊게 들어가서 고급인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급회계에서는 회사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근데 고급회계에서는 회사 2개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절반 이상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종속회사, 뭐 지배했다, 종속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새끼 회사들 것까지 합쳐가지고 재무제표를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2개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것을 다룰 때 우리는 고급회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뭐 마지막에 수강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예 고급회계는 다루지 않는 시험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무사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세무사 시험에서는 얘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드물게 나오기도 하고 나와봤자 뭐 배점이 작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옵션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회계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튼 뭐 요런 정도 플로우로 이제 회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아니 나는 중급 회계까지 배웠으니까 회계의 모든 것을 다 꿰인 줄 알았는데 세무회계는 어쨌든 세법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대체 이놈의 원가관리회계는 뭐길래 그렇게 두꺼운 책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두 번째 배운다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 얘네 둘이 이렇게 조금 상반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놈과 관리회계라고 하는 놈을 조금 비교해서 제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을 좀 써드린다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인물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자, 관리회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얘네들이 목적 자체가 달라요.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회계긴 한데 존재하는 목적이 달라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수업에서 첫 시간에 요 개념 설명을 드리면서 재무회계라는 것은 왜 배우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어차피 중급회계 정도까지는 이제 들으시다가 원가관리회계로 넘어오시니까. 그래서 중급회계 그거 왜 들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시험 보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라서 뭐라고 제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맞죠. 시험 보려고 배우시는 거긴 한데 일단 재무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본다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요.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다가 공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시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 뭐 그 재무회계 관련된 특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뭔지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경험적으로 감은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재무제표가 해주는 역할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장사를 하려면 영업을 하려면 분명히 뭐가 필요할 거냐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꽂아줬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돈을 좀 나한테 투자해주면 그걸로 잘 불려서 너한테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자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출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주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렇죠? 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좀 빌려줘. 넌 돈 많잖아. 나 돈 빌려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이자 따박따박 내주고 원금도 잘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회계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게 주주나 채권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한테 돈을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돈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들 거냐?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죠. 아, 이 자식들이 대체 내 돈 가지고 정말로 장사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쓸데없는 데다 막 쓰고 있는 건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불신감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회사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라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얘가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비싼 등록금을 내줬는데 잘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뭘 보내줘요? 성적표를 보내줄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정말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줘라라고 법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에다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외부 공시할 때 우리가 재무회계에 적혀있는 그 룰을 따라서 외부에다 공시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공시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것이다 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얘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누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다 외부에 있는 이용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 있는 이용자.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재무제표라기보다는 그냥 회사 바깥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라고 만드는 게 바로 재무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제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외부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요인말에도 적어놨지만 대표적으로 누구누구가 있냐? 주주나 혹은 채권자 뭐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꼭 주주 채권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주 채권자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쟤네들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뭐 정부라든지 혹은 심지어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어떤 회사의 채권자도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떤 회사든지 간에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냥 열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중에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에서 우리들을 다 외부 이용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한테 공시를 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관리회계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요. 외부에 있는 이용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봐도 1년 동안 영업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외부한테 다 만들어서 오픈을 한다? 이거 자체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만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는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우리는 내부에 있는 내부 이용자들 보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원리를 거쳐서 중급 회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뭐를 배우는 거냐면 외부 이용자들한테 공시하는 그 룰을 배우게 되시는 거고요. 관리회계로 넘어오시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아는 재무제표 만드는 거,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제표, 그거를 좀 배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거냐면 외부 이용자가 주주 채권자라면 내부 이용자는 쉽게 말하면 경영자 보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영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 회사 사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 뭔가 가서 보고해 주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리회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도대체 그런 보고자료를 왜 받을 것이냐? 말 그대로 우리 회사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거 보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부 관리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의사결정 이렇게 부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성과평가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에서는 대체 뭐를 배우는 건가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성과평가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관리회계라는 게 내부적으로 우리 사장님께 보고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장님이 한번 돼보는 거야. 우리가 그냥 사장님이 돼가지고요, 요러한 자료들을 보고 받았어. 보고를 받았을 때 과연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만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요거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딱 보고 받았는데 그걸 보고 성과평가를 내려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려주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배워보자 라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인 거예요. 자, 그럼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그냥 제목만 써 있어도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이 오실 텐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에서 매출액을 2016년에 한 100원 정도 한 거야. 그죠? 자, 100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 외부에다 공시는 그냥 100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끝날 거라고.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 이야기할 때는 저희 매출 100원 했어요 이 얘기만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장님께는 대체 뭘 얘기해 줘야 될 거냐? 100원만큼의 매출액을 거뒀는데요,
뭐 그랜저를 한 몇 대 팔았고요. 뭐 소나타는 한 몇 대 팔아서 100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혹은 뭐 미국에다가는 몇 대를 팔았고요. 한국에다가는 몇 대 팔았고 뭐 유럽엔 몇 대, 중국엔 몇 대 이렇게 팔았어요.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혹은 2015년에는 뭐 이러이러했었는데 2016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좋아서 혹은 안 좋아서 뭐 요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바로 우리는 관리회계에서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은 사장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시장에서 우리 차가 너무 안 팔린대. 그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야, 유럽 시장 잘 안 되니까 그냥 철수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사장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야, 유럽 시장 우리 어떻게든 살려야 돼. 그냥 거기다 좀 더 투자해봐. 돈도 좀 꽂아놓고 조금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유럽 시장에다가 좀 이렇게 출장도 보내고 해봐. 이런 사장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것을 좀 따져보자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성과평가도 마찬가지. 성과평가는 뭐예요? 그냥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비교해봤을 때 미국에서는 차를 잘 팔고 있는데 유럽에다가는 우리 회사가 완전히 쪽박 차고 있대. 그러면은 미국 회사에다 마케팅했던 담당자한테는 좀 휴가도 좀 보내주고 보너스도 좀 두둑히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럽 시장 담당자한테는 뭔가 이렇게 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좀 혼낸다든지 좀 조인트를 한 대 깐다든지, 그렇죠? 자, 그런 걸 하자는 것이 바로 성과평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공정하게 할 거냐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이제 관리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다른데 기준을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뭘 배우시게 될 거냐면 IFRS라고 하는 회계 기준 이름이야. 국제회계 기준이죠. 국제회계 기준, 그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채택,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K.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외부에다가 공시할 거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도 공시하고 LG에서도 공시하고 현대에서도 공시한다라고 한다면 셋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교재에서 뭐 회계 원리가 됐든 중급 회계가 됐든 고급 회계가 됐든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냐면 저 회계 기준 IFRS를 조금 쉽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기준서를 그냥 원문을 어디 가면 다운받을 수 있냐면 뭐 금감원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운받아 갖고 읽어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회계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전문가 집단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냐면 그냥 별것도 아닌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되게 전문가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가면요. 요새는 다 전산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병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도 나오고 뭐 재채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가 예를 들어 콧물 재채기라는 말을 듣고 여기다가 뭐 콧물 뭐 재채기 뭐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재채기 나온다니까 얘 주사 한 대 놔줘라 뭐 주사 한 대 이렇게 놔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진단서에다가 막 이상한 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나름대로 또 간호사들은 그걸 또 알아듣고 뭐 주사 놔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자기가 전문가 안 같은 거야. 다 누구나 하는 일 같은 거야, 이렇게 해놔야 이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인가 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계도 똑같아요. 회계도 회계 기준서 딱 다운받아 보면 당최 뭔 소리인지 알고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이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문가 같아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회계 기준서를 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뭐 중급회계 교재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바꿔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도 좀 그려놓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뭔가 예제도 좀 집어넣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앞으로 보시게 될 그런 재무회계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관리회계는 사실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삼성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장님께 보고하고 현대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보고하고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굳이 그거를 룰을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리회계 쪽에서는 기준서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회계 교재 엄청 두껍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그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의사결정이 좀 잘 되더래. 이렇게 했더니 성과평가가 좀 공정하게 되더래.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론으로 좀 정리해 둔 거예요.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가 좀 잘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이 바로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게 될 텐데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사실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을 뭐 내가 좀 취미생활로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한번 원가관리회계가 나오는 시험을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시험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재무회계에서는요. 이게 기준서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얘가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 거냐면 개정이 됩니다. 개정.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해 내가 공부했던 거를 내년에도 똑같이 배우느냐 내년에는 또 바뀌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때 봤던 그 재무회계 교재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재무회계 교재하고는요. 완전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학원에서 수강을 하셨으면요. 시험도 무조건 언제 붙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올해 붙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다 붙어야 되겠지만 잘 안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재 다시 사가지고요. 또 다시 들으셔야 돼요.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틀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부 조금씩만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수는 없지만 조금 염두는 해두셔야 됩니다. 개정된다는 것을. 자, 그럼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관리회계니까 이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얘는 어차피 이론 배우는 거라면서요. 기준이 아니고 그냥 개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봤던 원가관리회계 교재나 지금 이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원가관리 교재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공부해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편하다라는 게 있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용어가 뒤죽박죽입니다. 용어 통일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서다 보니까 기준서에서 뭐 A라고 표현했으면 무조건 A라고만 써야지 만약에 그거를 B라고 썼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비슷하게 뭐 A-라고 썼다. 그럼 그 교재는 잘못 쓴 교재인 거예요. 완전 틀린 거지 그렇게 되면. 기준서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관리회계는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애석하게도 이게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이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이 다 미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그걸 번역해서 책을 쓰시는데 영어 단어로 하면 똑같아요. 영어 단어로 하면 똑같은데 어떤 교수님은 그걸 A라고 번역하고요. 다른 교수님은 그걸 또 B라고 번역하시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어떤 교수님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같은 시험인데 그것도 어떤 연도에서는 A라고 나오고요. 어떤 연도에서는 또 그걸 B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간간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도 너무나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같은 영어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완전 막 얼토당토 없게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 좀 이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말도 같이 가르쳐 드리니까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러요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둡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1번 그 자료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비교해 놓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적어 놓은 그 얘기가 이제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다만 거기 표에 있는 네 번째 칸 거기 정보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것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재무회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지향적이고 화폐적 정보 중심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고 비화폐성인 정보도 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보세요. 자, 재무회계는 뭐 하는 거냐면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외부에다가 우리 이러이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만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미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마 2016년 매출액이 100원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우리 되게 잘할 거니까 200원대에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버려. 그럼 그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다 공시할 때는 정말로 일어난 사실만 이야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우리 사장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사장님 보고를 할 때 우리 매출액 요 정도 나왔었는데
내년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폐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니까 돈 얘기만 해라. 그런 얘기고요. 관리회계는 비화폐성 정보도 포함하래. 사장님께 보고할 때는요. 우리 돈으로 치면 뭐 요요한데 뭐 이렇게 사다가 까딱하면 우리 뭐 회사 평판에 조금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그렇다면 대체 뭐를 이제 원가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거기 첫 번째 테이블에 첫 번째 박스에다가 제가 이런 말을 좀 써놨어요. 식당에서 대체 이 집은 이 음식을 만드는데 뭐가 얼마나 들어갔길래 이 가격을 받는 거야? 자, 이 말을 왜 써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의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원가 회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원가라는 게 뭔지 정의를 다 첫 페이지에서 다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읽어봤자 더 헷갈려요.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원가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과연 이거 만드는데 뭘 썼다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원가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가 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제 뭐 식당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업을 하나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뭐 어떠하게 생긴 그런 원가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2016년에 대한 그 통계를 좀 결산하는 걸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들어봤더니 그 대한민국에서 자영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제일 많이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통계낸 자료를 발표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들어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 중에 3위가 뭐였었냐면 3위는 호프집이었어요. 호프집. 호프집이 3위고 2위가 뭐였냐면 2위가 커피숍이더라고요. 커피숍. 1위는 뭐게요? 1위는 치킨집이었어요. 어떻게 잘 아시네? 자, 어쨌든 1위는 치킨집이었어요. 자영업 1위가. 그래가지고 그냥 치킨집을 우리가 학원 앞에서 하나 한다 치고 과연 뭐뭐가 필요할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치킨집을 하나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치킨집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닭이 있어야지. 닭은. 그렇죠? 닭이 있어야 되겠지. 닭이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닭이 있어야 치킨집을 최소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닭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추가로 뭐가 필요할 거냐면 얘를 튀겨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기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양념치킨을 만들 거면 양념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닭이나 기름, 양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할 거냐? 저는 닭을 튀길 줄 모르기 때문에 닭을 튀길 줄 아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종업원이 좀 필요할 겁니다. 종업원. 기왕이면 종업원을 2명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요. 너는 그냥 양념만 튀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는 그냥 후라이드만 튀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뭐 이렇게. 그렇죠? 자, 종업원들을 고용했어요. 그렇죠? 길바닥에서 튀길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할 거냐면 건물이 있어야 되겠지. 건물이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건물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뭐 임차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건물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손으로 튀길 수는 없으니까 뭔가 기계라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수도세도 내야 될 거고 뭐 보험도 좀 들어놔야 되겠지. 그렇죠? 보험료도 좀 들어갈 거고요. 이게 만약에 프랜차이즈다라고 한다면 수수료도 내야 될 겁니다. 본사에다가 수수료 등등 뭐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제가 치킨집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것이지 실제로 치킨집을 운영해 보신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뭐뭐 필요한지 한번 좀 써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칠판 세 바닥 다 채울걸요.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물며 그냥 동네 치킨집도 이 정도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에서 장사할 때 필요한 거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강의실 사면을 다 둘러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떠올렸냐면 비슷한 것들끼리 좀 묶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좀 묶어볼 건데 일단 묶기 전에 우리는 좀 회계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자고요. 자, 일단 제가 그냥 저기다가 뭐 종업원 뭐 이렇게만 써놨지만 이제 회계적인 마인드로는 종업원이 있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겨먹은 원가가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업원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급여가 들어가겠지. 그렇죠?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다가 그냥 종업원이라고 써놨지만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냥 급여, 뭐 인건비 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밑에 뭐 건물, 기계 이렇게 써놨는데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건물, 기계 이렇게 안 읽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쟤네들은요,
뭐 이제 회계를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냥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 내 거다라고 한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냐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들어가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그 중고차 관련해서도 감가상각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내 게 아니라 만약에 빌려온 거다라고 한다면 빌렸으니까 빌린값 내야죠. 빌린 값을 뭐라고 하냐면 임차료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임차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기계 읽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회계적인 비용으로는 뭐가 들어갈 것인가? 감가상각비 혹은 뭐 임차료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회계 공부입니다. 자, 어쨌든 비슷한 애들끼리 좀 묶어볼게요. 일단 닭이랑 기름, 양념 얘네들은 묶으면 되겠네.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재료라고 부르면 되겠네. 재료.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제 재료라고 부를 건데 재료니까 기왕이면 우리 원가를 부르는 거니까 재료 원가라고 부를 건데 앞에 제가 두 글자를 더 쓸 거예요. 근데 이 두 글자는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두 글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뭐라고 쓸 거냐면 제가 직접이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 무슨 원가냐? 재료 원가라고 부르면 돼요.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하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자, 그 다음 종업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까 전에 급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급여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무비를 준다, 노무원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직접자를 붙여가지고 직접 노무원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자, 노무원가라는 말이 뭔지는 와닿으실 거고요. 직접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금. 자,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프랜차이즈라서 수수료 내는 게 있고요. 어떤 치킨집은 자기가 그냥 차린 거라서 수수료 내고 이런 거 없대. 그럼 수수료라는 것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겠네요. 저 극단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치킨집은 전부 다 자기 거야. 건물이나 기계가. 그럼 감가상각비는 왕창 나오겠지만 임차료는 없겠죠. 그렇죠? 다른 치킨집은 다 빌려온 거고 직권 하나도 없대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안 나오더라도 뭔가 그 임차료 같은 것들이 왕창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잘한 것들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제조경비 이렇게 부르는데 제조경비라는 말 대신에 얘도 두 글자를 더 집어넣어가지고요. 얘는 제조원가인데 뒤에다가 얘는 간접이라는 말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동네 치킨집이 됐든 아니면 우리 학원이 됐든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은 엄청 큰 회사가 됐든 간에 원가를 셋으로 구분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간접 제조 간접 원가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가 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원가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할 때 원가 회계를 공부할 때 이 말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들 약자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맛을 보러 온 거니까 미리 어떤 약자를 사용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보통 이 바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직접이니까 다이렉트라고 부르고요. 재료 원가니까 매터리얼 코스트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요. 다이렉트 매터리얼 코스트. 그래서 DM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DM. 자, 이 약자는 제가 만든 말 아니고요. 그냥 이 바닥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뭐 D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내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을 최소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일을 해보면 회계법인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저는 이제 법인에서 M&A를 하거든요. 그래서 M&A를 하다 보면은 국내 회사들끼리 서로 M&A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외 회사랑 이렇게 딜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외국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직급이 좀 낮은 친구들한테 가끔 가다가 허드렛 일로 뭘 시키냐면 이런 뭐 종이 유인물 자료에 뭔가 이렇게 숫자가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엑셀이 필요하잖아요. 엑셀에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타이핑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직급 낮은 친구들한테 시키는데 그걸 한국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그럼 되게 잘해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 시키잖아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숫자가 이렇게 써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써있다고 쳐봐. 이렇게 써있으면 그냥 한국 애들한테 이걸 엑셀로 넣으라고 키인하라고 시키면 한국 애들은 딱 보고 89654 하고서 딱 친다고요. 그냥 한 번에. 근데 미국 애들은 한 번 보고 넣은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또 넣어요. 이렇게. 걔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외워야 될 음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애들은 그냥 8, 9, 6, 5, 3, 4거든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8, 9, 6, 5, 3, 4. 그러니까 외워야 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외국 애들 보면 전화번호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이런 말들은 앞으로 이제 약자를 좀 구경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약자를 좀 마저 소개를 드리면 직접 노무원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렉트고요. 노무원가니까 레이버 코스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 앞 글자를 따서 DL 이렇게 부르도록 할 겁니다. DL. 그죠? 자, 그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의 앞 글자를 따서 OH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달달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DM, DL, OH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가자고요 오늘. 자, 그래서 DM, DL, OH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우리 기왕이면 용어 정리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얘네들 세 개를 다 더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다 더해서. DM과 DL과 OH를 싸그리 다 더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회계적인 분석을 할 때요. 연도를 끊어서 분석을 해요. 작년 거는 작년에 알아서 하고요. 올해 거는 우리가 올해 분석하자는 거야. 내년 건 내년에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회계에서 올해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 그죠? 작년은 뭐 전기, 내년은 차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거야. 단기에 발생한 원가고요. 우리는 단기에 뭐 하다가 이런 원가들이 발생했느냐? 치킨이라는 것을 제조하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제조원가 이렇게 부르는데 DM이나 DL이나 OH 어느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액을 다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단기 총자 붙여가지고 단기 총 제조원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거의 그림에도 그려놨죠. 그죠? 가운데 DM, DL, OH 이렇게 있고요. 걔네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단기 총제조원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대요. 그죠? 단기 총제조원가라는 용어까지도 우리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자, 기왕 오셨으니까 용어 몇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얘네 둘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또 있어요. 얘네 둘을. 자, 얘네 둘은 어떻게 해서 얘네 둘을 묶었냐면 우리 회사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회사든지 쟤네 둘은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닭도 없이 치킨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튀기는 사람도 없이 치킨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재료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공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원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원가라는 거죠. 아까 전에 원가 관리에게는 용어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를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얘는 영어로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초 원가 이렇게도 불러요. 기초 원가. 그래서 시험에서는 막 섞었습니다. 기본 원가라고도 하고요. 기초 원가라고도 해요. 막 섞어서 나와요. 근데 솔직히 뭐 기초나 기본이나 그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다. 우리 회계 기준을 배우게 되는 재무회계에서는 막 섞었으면 안 되겠지만 원가 관리학에서는 막 섞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좀 드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둘을 묶어서 또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DL하고 OH하고 얘네 둘을 또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렇게. 자, 얘네 둘을 합친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DM 빼고 나머지 두 개 다 묶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을 왜 묶었냐면 자, DM은 대표적으로 닭이었거든요. 닭. 자, 닭은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닭은 지가 치킨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라고. 닭은 그냥 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지가 막 지 털 뽑고 막 지 토막 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를 치킨으로 만들어 놨냐면 얘가 와서 날 치킨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와서 막 나를 털을 뽑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OH, 기계 같은 애들이 막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가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랑 와가지고 얘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얘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원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가공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공원가 이렇게 했죠. 가공원가에서 가공을 뭐라고도 하냐면 영어로 컨버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버전을 어떤 사람은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전환원가 이렇게 그렇죠? 컨버전. 우리 혹시 뭐 실무적으로든 뭐든 전환사채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신데 전환사채를 약자로 CB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말하는 C가 컨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컨버전이랑 똑같은 말 쓰거든요. 컨버전 코스트라고 해서. 그래서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가장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문제를 좀 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기본 원가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하고 둘이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겠죠. 왜 틀렸어요? 얘가 두 번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겹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제가 지금 한 얘기요. 세무사 시험에서 실제 기출됐단 말이에요. 세무사 시험에서 다음에 설명들 중에서 틀린 것은, 뭐 맞는 것은 이런 말 문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1, 2, 3, 4, 5번 중에 하나의 지문으로 기본원가랑 가공원가랑 더하면 단기 총제조원가가 나온다. 이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칠판에 적혀 있으니까 에이 이거 뒤에 두 번 들어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시험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조금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잡아놓을 때 되게 잘 잡아놓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쉴 건데 쉬기 전에 지금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DMDL OH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볼펜을 들고 이제 회계 공부하는 거니까 계산기까지 옆에 끼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그 공부라는 게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는 거 그게 공부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회계적인 마인드로 바꿔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DMDL OH라는 걸 오늘 처음 배웠어. 처음 배웠으면 기왕이면 일상생활 할 때도 대체 이제 그 전까지는 대체 원가 얼마 들었다고 막 이런 말을 했다면 DMDL OH 중에 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앞에서 커피를 한 잔 사다 마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사다 마시는데 예를 들면 학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사다 마셔요. 캔커피를 하나 사다 마시면은 비싸봤자 뭐 한 1,500원 정도면 사 먹거든요. 근데 똑같은 커피를 어디 가서 사 마시냐면 스타벅스 가서 사 마시는 거지.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마시면 그거 얼마예요? 요새 막 비싼 거 막 7, 8천 원 이 정도 하잖아. 그렇죠?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대체 스타벅스 커피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자,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뭐가 비싸다는 거냐면 원가가 그냥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원가라는 게 우리는 DM과 DL과 OH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대체 저놈들 중에서 어떤 놈이 범인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 영향을 조금씩 미쳐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가 원인이겠어요? 우리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는 좀 더 좋은 원두를 쓸 테니까 당연히 DM이 편의점 커피보단 비싸겠지. 그렇죠? DM도 분명히 비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편의점에서는 뭐 아르바이트 1명 정도만 고용하면 되니까 DL 별로 안 들어가겠죠. 물론 사실 그 뭐 편의점이나 스타벅스나 다 매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런 데 들어가진 않고 판관비 같은 데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 그냥 그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자,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스타벅스는 그래도 한 서너 명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DL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얘기해요? 이거 다 자리값이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자리값이 우리 배운 대로 바꿔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OH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실질적으로는 판관비로 잡힙니다.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OH라고 하는 것은 뭘 아까 얘기한다고 했냐면 건물 같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왜 오냐면 거기 앉아갖고 커피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잔 사고 가가지고 마시려고 테이크아웃 하려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같은 것들이 애초에 필요 없죠. 설령 의자를 좀 놓는다라고 해도 그냥 대충 플라스틱으로 좀 돼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 정도만 놔두면 끝난다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잡혀봤자 얼마 안 잡혀요. 그렇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테이크아웃 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가냐면 가서 좀 앉아가지고 대화도 좀 나누고 그죠? 소개팅하고서 뭐 이상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려고 그죠? 그래서 가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의자도 좀 편한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인테리어도 좀 멋있어야 되고 공간도 좀 넓어야 될 거고 음악도 좀 멋있는 거 깔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잡다한 OH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OH 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커피 값도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백을. 그죠? 명품 백이라고 쳐보세요. 명품 백의 가격은 어떤가요? 돌아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그 뭐 여성분들 본인이 직접 사보셨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뭐 선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명품 백 매장에 가가지고 이거 얼만가요? 라고 물어보면 종업원이 와서 그거 얼마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게 왜 비싼 거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원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가격도 당연히 비싼 거예요. 근데 원가가 이제 DMDL OH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중에서 뭐가 그렇게 영향을 줬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다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떤 영향을 줄지. DM, 재료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비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악어 가죽 이런 거 만들었을 테니까 당연히 DM도 비싸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뭐가 될 거냐면 명품 백을 그냥 동네 아주머님이 만드셨겠어요? 아니면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 연봉이 얼마겠어요? 그게 다 여기에 녹아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DL에.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나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가가 무엇인가, 뭘로 구성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원가 하고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건 대체 DM일까, DL일까? 어차피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볼 줄 아시는 거 그게 정말로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뭐 물론 속으로만 하셔야 되겠죠. 속으로만. 그죠? 이걸 괜히 이렇게 친구랑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야 이거 다 OH야 이러면은 친구가 이 자식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이 페이지에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오시죠.